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AI 업계는 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한 30년 동안 유지되던 금융시장의 규칙은 막 깨지고 있고요. 네네. 심지어 디즈니 같은 거대 기업마저 우리의 정체성은 뭐지? 이걸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소식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한 세 개의 큰 질문을 따라가 보면 재밌을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이요? 첫째,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기술 산업의 지형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아, 둘째, 세계 경제를 움직이던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방향을 틀면서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격변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자신의 DNA마저 바꾸려고 하는가? 와,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개별 뉴스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AI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의 실적 발표 자료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5년 4분기 매출도 엄청나지만 2026년 계획이 진짜더라고요. 네. AI에만 최대 1,85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고요. 200조요?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거의 뭐 전쟁 선포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AI 패권을 잡기 위한 올인 배팅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 200조 원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결국 AI를 돌리는 건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반도체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부품들. 바로 이 지점에서 퀄컴의 소식이 등장하는 거죠. 아, 퀄컴. 스마트폰 칩의 최강자잖아요. 맞습니다. 퀄컴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그럼 좋은 소식 아닌가요? 매출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전망을 오히려 어둡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와, 그러다 보니 정작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할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말은 구글이 AI에 돈을 쏟아부을수록 퀄컴의 스마트폰 만드는 건 더 어려워진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연결고리네요. 이걸 2차 효과, 그러니까 세컨더 오더 이펙트라고 불러요. 2차 효과요? 네, 모두가 AI 기술 경쟁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여파가 전혀 다른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고성능 메모리 공급망 전체가 이제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구글의 고민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제미니 3 같은 최신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기술력은 과시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심장부인 검색 광고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게 구글의 가장 큰 딜레마죠. 음, 지금까지 우리는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링을 했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리고 그 검색 결과 옆에 뜨는 광고가 구글을 먹여 살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구글 대신 AI 챗봇에게 바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구글의 광고 제국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쟁사인 오픈AI는 벌써 챗GPT에 광고를 붙이는 걸 검토하고 있다던데요. 맞아요. 구글로서는 정말 속타는 상황이겠네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도 돈 버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AI 시장은 단순히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버의 전략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버의 로보택시 말씀이시죠? 단순히 사람 운전자를 자율주행차로 바꾸는 것 이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핵심은 차량 가동률을 24시간 내내 거의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차량 가동률이요? 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을 태우는 로보택시로 운영하다가 네. 승객이 없는 새벽 시간에는 그 차를 음식 배달, 그러니까 우버이츠나 단거리 화물 운송에 투입하는 거죠. 아, 차를 쉬게 두질 않네요. 그렇죠. 한 대의 차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는 셈이니 자산 효율성이 경쟁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지겠죠.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아 보여요. 맞아요. 최근에도 웨이모 자율주행차가 아이와 사고가 났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 수많은 전기 로보택시를 충전하고 관리할 인프라는 아직 한참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과 현재의 거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존 질서와의 충돌이라는 테마는 비단 기술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 거대한 역류, The Great Unwind라고 불리는 현상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엔캐리 트레이드 시대가 끝났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난 30년간 일본은 금리가 거의 0%였어요. 네, 제로 금리.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 은행에서 엔화를 거의 공짜로 빌린 다음 그 돈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 국채나 주식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어요. 아,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을 떠받쳐온 공짜돈 파티였던 거죠. 그런데 그 파티가 끝났다는 거군요. 2025년 12월에 일본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면서요. 네, 바로 그 순간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댐의 균열이요? 노린추신은행 같은 거대한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엔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손실을 메우기 위해 뭘 했을까요? 가지고 있던 걸 팔았겠죠. 맞아요. 그동안 사들였던 자산을 닥치는 대로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국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심지어 암호화폐와 금까지요. 와, 전부 다요? 네, 모든 자산 가격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유동성 위기네요. 그렇군요. 자료에 나온 그린란드 위기 같은 지정학적 뉴스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난집의 부채질한 격이었군요. 그렇죠.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고요. 아, 이미 시스템 전체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시단이 무너져 내린 거죠. 방아쇠 역할만 했을 뿐이에요. 네. 이런 거대한 흐름의 변화는 국가 간의 관계, 특히 무역 관계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새로운 무역 합의가 바로 그 사례겠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인도가 미국의 관세를 일부 면제받는 대신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끊고 미국 기업의 시장을 더 열어주기로 했다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합의의 진짜 내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에요. 아, 그래요? 구체적인 조건이나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인도 내부에서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이득인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쩌면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파트너야 라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선언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아,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이런 지정학적 변화와 자원이 얽힌 문제는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사례도 흥미로웠어요. 아, 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를 떠올린다고요? 네, 비교가 많이 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바로 투명성이에요. 이라크 때는 석유 판매 수익이 유엔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관리되는 장치라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그런 감시 장치가 전혀 없죠. 아, 더 흥미로운 건 쉐보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죠? 엄청난 기회일 텐데요. 20년 전 이라크에서의 경험 때문이에요. 아, 그때의 경험.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정세 불안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쓰라린 경험이 현재의 리스크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대인 곳에는 다시 손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비즈니스 결정을 좌우하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기술, 경제, 지정학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선 거대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정체성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겠어요. 디즈니 이야기로 넘어가면 딱 맞겠는데요? 최고의 연결이네요. 디즈니가 차기 CEO로 스트리밍 사업 책임자가 아니라 테마파크 사업부에 조시 다마로를 임명했다는 소식은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저도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즈니 플러스가 디즈니의 미래라고 스트리밍에 모든 걸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데 갑자기 테마파크라니? 이건 방향을 180도 튼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디즈니가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은 미디어 기업이 아니라 경험, 익스피리언스 기업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아, 경험 기업.
네, 한때 미래로 여겨졌던 스트리밍 사업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아니라 수익성을 관리해야 하는 수많은 사업부 중 하나로 격화된 겁니다. 결국 돈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테마파크 사업이 연간 36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진짜 캐시카우니까요. 맞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뜨겁게 달궜던 스트리밍 전쟁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냉엄한 현실을 마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미디어 업계의 위기는 뉴스 산업에서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 워싱턴 포스트요? 네, 바로 워싱턴 포스트의 사례입니다. 소유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300명이 넘는 기자를 해고했다는 소식이죠. 심지어 모기업인 아마존을 담당하던 기자까지 잘랐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시점을 봐야 합니다. 시점이요? 워싱턴 포스트가 2024년 대선 후보 지지를 보류하면서 구독자를 대거 잃은 직후, 그리고 베이조스가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시점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경쟁사인 뉴욕타임스는 계속 성장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만 추락하는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자본과 정치, 그리고 미디어의 위태로운 삼각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사례입니다. 정말 씁쓸하네요. 이런 위기 상황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절대 강자인 닌텐도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스위치2가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바로 지역별 편차라는 함정에 빠졌어요. 지역별 편차요? 일본에서는 포켓몬스터나 커비 같은 자국 IP 덕분에 기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정작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연말 시즌 판매량이 전작보다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원인이 뭔가요? 하드웨어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원인은 명확해요. 서구권 게이머들이 열광하는 대작 1인칭 슈팅 게임이나 어드벤처 게임이 연말 라인업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콘텐츠가 없었군요. 네, 아무리 강력한 기계라도 그 지역 소비자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즉 컨텐츠가 없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의 히트작으로 전 세계를 만족시킨다. 이른바 원 사이즈 피츠 올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거대한 병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AI가 산업지형을 바꾸고 30년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그 속에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체성까지 바꾸고 있고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소식들은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단어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단어죠? 바로 구조적 변화, structural change입니다. 구조적 변화?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저금리 환경,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미디어의 수익 모델, 심지어 정보를 얻는 방식까지 그 모든 것들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극심한 변동성의 시대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대화 초반에 AI 데이터 센터가 스마트폰용 메모리를 빨아들여서 공급 부족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콜콤의 자료를 보면 다음 세대 스마트폰은 에이전트 AI 폰이 될 거라고 해요. 에이전트 AI 폰이요? 네, 폰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작동하는 AI 비서 같은 거죠.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전력과 더 고성능의 부품이 필요하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쩌면 미래 AI 시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력, 희귀 광물, 특수 반도체 같은 아주 물리적인 자원과 공급망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디지털 격차를 넘어 자원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인프라를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와, 정말 거대한 질문이네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